옛날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인 민주는 풍수지리에 능통한 학자인 지관이었고, 동생인 지훈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 형제가 명당 자리를 잡으려고 길을 떠나 어느 산골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웬 고갯길에 접어들었는데 커다란 까마귀가 웬 아름드리 나무 위에 앉더니 기분 나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지훈이 가만히 들어보니 숲속에 들어가라, 숲속에 들어가라, 나무 밑에 고기가 있다, 나무 밑에 고기가 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러자 뭔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라고 여긴 지우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이 숲속에 뭔가가 있는 듯합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해석해보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냐? 그래 동생아, 네가 동물의 울음소리를 잘 알아들으니 어디 이 숲속을 한번 잘 살펴보자구나. 그렇게 형제는 인근 숲속을 잘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숲속 커다란 바위 위에 소를 잡아 불에 그슬려서 구워놓은 커다란 고기 덩어리들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웬 소도둑이 소를 훔쳐다가 장터에라도 내다 팔아볼 심산으로 밤새도록 준비를 해놓았다가 잠시 어딘가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는 마침 배가 너무 고팠던 참이라 맛있게 구워놓은 고기를 보니 군침이 흘렀습니다. 형님, 이 고기가 너무 맛나게 생겼는데 조금만 가져다가 먹어볼까요? 그래, 너무 배가 고프구나. 저기 저 다리 한쪽만 가져다가 먹어보자. 그렇게 형제는 소의 한쪽 다리 부분을 가져다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도둑맞은 농부가 관아에 신고를 하였고, 관아에서는 수많은 포졸들이 소를 찾기 위해 탐색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소고기는 매우 귀한 음식인지라 마을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는 집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들 형제가 소고기를 주워다가 구워 먹었으니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소고기를 구운 냄새와 연기가 가득한 이 형제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소의 한쪽 다리뼈와 함께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포졸나리들 어쩐 일이십니까? 영문을 모르는 민준이 포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소고기냐? 여봐라, 이자들을 끌고 관하로 가자. 아니, 왜 이러시오? 이거 놓으시오. 이거 놔! 형제는 졸지에 관하까지 끌려와서 고을 원님 앞에서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놈들, 너희들이 소고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서 먹고 있었는지 바른 대로 고해라. 그러자 지우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소를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까마귀가 숲속에 들어가라, 나무 밑에 고기가 있다 하고 올길래 숲속을 잘 살펴보니 소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 먹은 것밖에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소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게 죄가 있다면 까마귀의 말을 알아들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원님은 지훈의 말을 듣고는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울음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정말로 지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원님은 비밀리에 이방을 시켜서 관아에 인접한 민가의 제비집에서 새끼 4마리를 모두 꺼내어 감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새끼를 잃은 어미 제비는 나무 위에 앉아서 슬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지훈을 불러내어서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네가 까마귀의 말을 알아듣고 소고기를 찾았다 하였다. 그렇다면 이 제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원님이 묻자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고 둘도 안 보이고 셋도 안 보이고 넷도 안 보이니 내 자식 4마리를 빨리 내놓아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요. 그러자 원님은 너무나 깜짝 놀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과연 대단한 재주로구나. 당장 이 형제를 풀어주도록 하거라. 그런데 형제 중에 형인 민준이 풀려나면서 짐짓 원님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조금 큰 소리로 이곳 터를 보아하니 주인이 중의 아들이라 저리 말도 안 통하는구나 하고 은근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듯한 말로 들렸기에 원님은 그 말을 듣고는 괘씸하고 화가 나기는 하였지만 일단 풀어주라고 명한 터라 다시 명을 거두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말이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하루 종일 중의 아들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원님은 아무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위해 집으로 퇴청한 뒤에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재주 많은 이들이 저에게 중의 아들이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소리랍니까? 그러자 원님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무엇을 더 감추겠느냐. 사실은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몇 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어 절에 불공을 드리러 다녔다. 그런데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소용이 없으니 나는 짐짓 너의 아버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절의 스님의 힘을 빌어 너를 갖게 되었고 네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자 이 원님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은 둘째치고 자신도 모르는 그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그 두 형제의 재주에 너무나 감탄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형제들이로구나. 앞으로 내가 많은 도움을 구해야겠다. 현명했던 원님은 불쾌해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들의 재주를 고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잘 써볼지 생각하며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원님은 그 재주가 뛰어난 두 형제를 불러서 앞으로 마을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 형제들도 어진 원님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님과 형제들이 합심하여 고을을 잘 다스리니 그 고을은 주변의 그 어떤 고을보다 풍족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김진사라는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상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걷던 이 선비는 잠시 산중턱의 나무 그늘에 앉아 쉬면서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언제쯤 한양에 도착할 것인가. 참으로 먼 길이구나. 그때였습니다. 이 선비의 눈에 나무에 앉은 2마리의 까마귀가 보였습니다. 아니, 웬 까마귀가 올해도 아버지 까마귀와 아들 까마귀인 것 같은데 그런 선비의 귀에 이 2 까마귀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왜 애비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함부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렸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더니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지.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보물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나서야 간신히 네가 풀려나지 않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는 모든 일에 애비 내 말을 통 담아듣지를 않아. 도대체 왜 이 애비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아버지 까마귀는 조용조용 훈계를 하려 했지만 아들 까마귀는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네, 알겠다고요. 아들이 건성건성 대답을 하니 아버지 까마귀는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였고 자기도 모르게 아들 까마귀를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여움이 가라앉자 곧 자신이 한 짓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무슨 짓을, 내 아들을, 내 소중한 아들을 내가 물다니. 어서 살려야 한다. 이 아버지 까마귀는
급히 어디론가 날아갔다 오더니 풀이에 풀 한 포기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까마귀는 입에 물고 온 풀을 아들 까마귀의 몸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들 까마귀가 신기하게도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해.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까마귀는 화해를 하고는 다정하게 함께 다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두 까마귀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선비는 까마귀가 조금 흘린 아까의 그 풀잎 몇 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소중히 집어넣었습니다. 어허, 참으로 신기한 풀이구나. 과연 이 풀이 생명을 살리는 풀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선비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또 이 선비의 눈에 나무 위에서 두 마리의 새가 다투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싸움은 더욱 맹렬해지더니 결국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여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상대가 죽은 후 어디론가 날아갔던 새는 한참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앞전에 아버지 까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입에 웬 풀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풀로 죽은 친구를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또다시 살아나다니. 이 선비는 그 광경을 보고 그 풀이 아까의 까마귀가 사용했던 풀과 같은 것인가 싶어 새가 흘리고 간 풀 몇 개를 주어서 아까 챙겨둔 풀을 꺼내어서는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풀이 서로 똑같은 것임이 확실했습니다. 이 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은 것을 살려낸단 말인가? 만일 이 풀이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풀을 한양에 올라가서 사용한다면 나는 크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하. 이 선비는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선비가 알기로는 왕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공주가 병에 걸려 다 죽어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신이 이 풀을 가지고 가서 그 공주를 살려낸다면 과거 따위 급제하건 급제하지 않건 중요할 것이 없었습니다. 큰 관직은 물론이거니와 공주와 결혼하여 왕의 부하도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왕은 아들이 없으니 그럼 내가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건가? 하하하, 신난다 신나. 이 선비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원대한 계획을 짜면서 그렇게 한참을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산길을 걷던 중에 웬 바위 아래 호랑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비는 가지고 있는 풀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 풀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지 어디 다시 한번 호랑이에게 시험해봐야겠다. 호랑이처럼 큰 짐승을 살릴 수 있다면 사람이야 거뜬하겠지. 그는 죽어있는 호랑이의 몸에다 풀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꿈틀대며 정말로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오, 정말이구나. 호랑이가 살아나. 그리고 선비는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살아나서는 그 선비를 냉큼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처음에 까마귀 두 마리가 날아가다가 선비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이, 참 딱한 사람이구나. 그 풀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저런 미련한 짓을 하다니. 제 발로 들어온 복을 화로 바꾸다니. 저것도 재주라면 재주로구나. 그렇게 욕심이 과했던 선비는 자신이 살려낸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복이 눈앞에 있어도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화를 입게 되는 법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바둑을 즐겼는데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심요한 수를 두어서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은 자신을 바둑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여러 신하들이나 고수들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측근인 박대감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왕이 워낙 실력이 출중하였고 둘의 실력 차이가 상당하였기에 바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하의 패색이 짙어져 갔습니다. 이제 신하가 둘 차례였습니다. 이거 도무지 이길 수가 보이지 않는구나. 신하는 수를 두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성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는지라 호기심이 생긴 왕은 바둑을 두다 말고 일어서서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신하는 그 틈을 타 바둑알 중에서 한 개를 슬쩍 감추어 버렸습니다. 얼마 뒤 왕은 다시 돌아왔지만 바둑알 한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바둑을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중요한 바둑알 하나가 사라진 왕의 형세가 차츰 불리해져 갔고 급기야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드디어 처음으로 왕을 이긴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졌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없는데 분명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저 신하가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왕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이 패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경기를 복귀하며 바둑돌을 처음부터 한 개씩 두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바둑갈 하나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밖을 살피려 창가로 갔을 때 저 신하가 바둑갈을 하나 숨긴 게 틀림없구나. 패해가던 자가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허허, 괘씸하지. 나를 속이다니. 하지만 내가 직접 죄를 묻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게 만들리라. 왕은 그날 이후에도 신하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험상궂고 어깨에 자루를 맨 두 사내가 무엇인가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살림살이나 하는 짓으로 보아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는 옳구나 하고 생각하며 곧 방으로 돌아와 왕의 옷을 벗고 허름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그 두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그 두 사내와 만난 왕은 그들과 인사를 한 후 좋은 계획을 하나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과거엔 도둑질 꽤나 한다는 사람이었소. 자, 여기 왕이 거처하는 방에 열쇠가 있소. 나는 그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그곳을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소. 오래전부터 왕궁을 털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왔는데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럭저럭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소. 어떠시오? 형씨들, 나랑 한번 일을 벌여볼 생각이 없어? 두 사내는 왕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듣고는 그럴싸하다고 판단을 내려 함께 일할 것을 승낙했습니다. 왕궁의 구조를 잘 안다고 했소. 그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이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치는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좋소. 하지만 지금은 이르니 안 돼요. 좀 더 기다렸다 합시다. 왕궁이 아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자 왕은 두 도둑에게 도둑질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평민으로 변장한 왕을 따라 궁으로 들어간 두 도둑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진귀한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무 물건이나 집어서는 자루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그런 물건들은 가져가나 마나 부피만 차지할 뿐이요.
저쪽으로 가면 이것보다 몇 배나 값나가는 보물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보물들의 어리 빠진 도둑들은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자, 마음껏 챙기시어. 나는 그동안 밖에 나가 망을 보고 있을 테니. 왕은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옷을 다시 갖춰 입고 군괄 수비병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내 방에 도둑들이 들어있다. 지금 이 방에 갇혀 있으니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다음 날 아침 왕은 신하들을 모아두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모두 들으라. 이 자리에 현장에서 잡힌 도둑들이 있다. 그것도 보통의 물건이 아닌 국왕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자들이다. 이 자들을 재판하고 싶은데 어찌 벌하면 좋겠는가? 경들의 의견을 듣고 싶구나. 왕의 말을 듣고 있는 바둑을 이긴 신하는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심장이 뚝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왕의 물건을 훔친 자라고 했는데 그건 꼭 왕이 바둑돌을 훔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려고 열린 재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 아무래도 자백을 해야 살 길이 열리겠구나. 신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얼른 왕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전하께서 창가로 가셨을 때 제가 몰래 전하의 바둑알 한 개를 숨겼습니다. 제가 이긴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지신 전하,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비오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왕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신하의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일 때문에 재판을 연 것은 아니오. 나는 그런 사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어제 저녁에 내 방에 들어와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던 도둑을 잡았기에 그 도둑을 재판하려고 이 재판을 연 것이오. 지혜로운 왕은 이렇게 신하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신하 스스로 실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신하는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뛰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낡은 궁궐을 다시 짓기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뛰어난 기술자들을 각 지방에서 보내줄 것을 지방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궐을 잘 짓는다면 능력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각 지방에 네로라 하는 건축 기술자들이 모두들 왕의 새 궁궐을 짓는 데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전국의 모든 건축 기술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실력자라 꼽히는 이 목수라 불리는 매우 훌륭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줄지라도 왕의 궁궐을 짓는 데에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연화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혹시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를 넘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내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을의 사또는 그 기술자를 특별히 불러 궁궐 건축에 참여하러 가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왕께서 내리신 명령인데 나로서는 이 명령을 거절할 처지가 못 되네. 그렇다고 자네가 보통 기술자인가? 아마도 자네가 빠지면 왕께서는 자네는 왜 안 오는지 나를 불러다 추궁하실 것이란 말일세. 자네와 오랜 시간 친구인 나를 보아서라도 부디 궁궐 건축에 참여해 주게나. 그 기술자는 친구였던 사또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그만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이 기술자는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모든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것이라면 아무 염려 마세요. 전 서방님의 아내로서 언제까지나 몸을 단정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사또와도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도리 아닌가요? 어서 궁궐 건축에 참여하러 떠나시지요. 약속도 약속이거니와 그와 같은 나라의 큰 건축에 서방님처럼 훌륭한 기술자가 빠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답니다. 아내의 위로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기술자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양으로 갈 보따리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떠나는 남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2자루의 은장도 중 작은 것을 하나 줄을 엮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 작은 은장도를 항상 당신 곁에 두세요. 이 칼이 녹슬지 않는 이상 저는 항상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말을 들은 기술자는 부인이 준 은장도를 몸에 지니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궁궐 건축 현장에 도착한 그는 정성을 다하여 궁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건축을 직접 진두지휘하던 왕은 그 기술자의 목에 매달려 있는 작은 은장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자가 틈만 나면 그 은장도를 꺼내어 살펴보니 왕은 그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대는 어찌 그 작은 은장도를 항상 목에 걸고 확인하는 것인가?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좀 더 큰 칼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 그 기술자는 은장도에 얽힌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오, 정말로 기술자의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은장도에 녹이 슬려나? 기술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은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용모가 수려한 젊은이 2사람을 불러서는 기술자의 고향에 가서 그의 아내를 유혹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2 젊은이는 기술자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다는 이유로 그 기술자의 집에 찾아가서는 하룻밤 묵어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술자의 아내는 착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2 미남에게 저녁상도 차려주고 친절하게 잘 접대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그 2사람을 사랑방으로 안내하여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부자리까지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2 젊은이는 자리에 눕는 척하다가 그 기술자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사랑방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래? 문이 안 열리는데. 그게 정말인가? 어찌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 2 남자가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하여도 문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술자의 아내가 젊은이들이 흑심을 품지 못하도록 사랑방 문을 바깥에서 잠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왕은 매일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의 목에 매달린 은장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2 미남을 보낸 지 꽤 여러 날이 지났건만 은장도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절근이들은 성공하지 못한 모양이구만. 조바심에 못 견디게 된 왕은 자신이 직접 그 여인을 유혹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2여 명의 하인을 데리고 기술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밤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왕은 문 앞에 서서 기술자의 아내를 불러보았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올시다. 그 소리를 들은 기술자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듣던 대로 아름답고 정숙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변장한 왕을 친절하게 맞이해준 기술자의 아내는 곧이어 저녁상을 차려왔는데 상이 무척 훌륭하였습니다. 영리한 그녀는 손님이 다름 아닌 나라의 왕임을 이미 눈치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에는 각기 다른 색으로 칠해진 삶은 달걀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상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시옵소서 전하. 그 소리에 왕은 놀라서 여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뭐라 하셨소? 지금 나를 전하라 부르셨소? 그러니 여인은 예의를 차리고 공손한 어조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네, 전하의 눈빛은 왕의 위엄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풍겨져 나오는 현명함과 위엄을 감히 몰라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인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은 이 여인의 지혜로움과 태도에 놀라 한동안 할 말을 잊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계란을 한 개씩 드시면서 그 맛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노란색, 빨간색 색깔대로 계란을 하나씩 들어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칠해진 색은 저마다 다르지만 맛은 전부 같구나.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라 하는 것은 이 계란과 같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미운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 속은 다 똑같습니다. 전하께서 저 때문에 이 먼 길을 오셨다면 헛수고 하신 듯합니다. 저는 전하께서 소유하신 이 나라의 여자이므로 전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덕망 높기로 이름나신 왕이시므로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부질없고 욕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왕은 여인에게 조리 있고 사리에 맞는 말을 듣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허허,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해. 나의 장난이 심하였구나.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너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미안하구나. 너의 그 지혜로움에 내가 한 수 배우고 간다. 그리고 왕은 이 여인에게 큰 상을 내리고는 다시 궁궐을 짓는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왕은 여인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아내를 두었더구나. 아무래도 그 은장도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자네의 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지혜롭고 정조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은장도를 그만 벗도록 하거라. 기슬자는 왕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제서야 은장도를 목에서 벗었습니다. 그렇게 기술자는 안심하고 궁궐 건축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궁궐이 훌륭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보수와 상금을 선물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정숙한 여인 덕분에 왕으로부터 많은 상금을 받고 칭찬을 들은 기술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를 더욱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동이라는 지혜로운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에게 소년의 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애비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마. 너는 애비가 올 때까지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제가 집안일도 하고 집을 잘 지키고 있을게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소년은 열심히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어두워져 밤이 깊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소녀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전히 아버지가 오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몹시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째서 아버지께서 여태껏 아무런 소식도 없으신 걸까? 아버지가 나만 두고 어딘가에 가실 분도 아니고 분명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짐을 꾸려서 용감하게 아버지를 찾아 산에로 올라갔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걸으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소녀는
계속 걸으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소년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산속을 오랫동안 헤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소년은 배가 너무 고프고 점점 피곤해져 왔습니다. 어제도 집안일을 무척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늦게 잠들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산을 오르니 점점 눈이 감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위험한 곳에서 갑자기 쓰러질지도 몰라. 안전한 곳을 찾아서 잠시만 쉬었다가 가야겠다. 그렇게 소년은 안전해 보이는 곳에 큰 나무 아래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기대어 잠시만 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게 한참을 쿨쿨 자고 있는 소년의 앞에 갑자기 웬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지팡이로 소년의 다리를 쿡 찌르며 깨웠습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내 아버지는 못된 거인에게 잡혀갔단다. 소년은 자다 말고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산신령에게 물었습니다. 산신령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구해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산신령이 소년을 보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서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여 거인의 집을 찾아가거라. 그렇게 말을 남긴 산신령은 하얀 구름 같은 연기와 함께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님! 소년은 산신령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안 소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아버지가 걱정이 되다 보니 별 이상한 꿈을 다 꾸는구나. 어서 아버지를 찾아가 보자. 소년이 막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곳은 산신령이 지팡이로 쿡 찔렀던 곳이었습니다. 왜 여기가 정말로 아픈 거지? 소년은 바지를 걷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로 지팡이 같은 것으로 쿡쿡 찌른 것만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산신령님이 나에게 왔다 가신 것이로구나. 그럼 정말 꿈에서 산신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다는 건가? 소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곧장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착한 소년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년을 도와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벼룩들과 빈대들, 바늘들을 각기 자루에 담아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그것들을 3개의 자루에 각기 담아서 들쳐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러면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오늘은 어딘가에 묵었다가 가야겠다. 소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머물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깊은 산속에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휴, 오늘은 저 집에서 쉬고 내일 다시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야겠다. 다행히 그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집에 들어가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한 개씩 있었습니다. 소년은 작은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때 갑자기 쉬고 있는 소년의 귀에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이 방문에 난 작은 틈으로 내다보니 험상궂은 거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혼날 줄 알아. 네, 네. 광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저건 아버지잖아. 소년의 눈에 광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인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자 크게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다행히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군. 오늘은 정말 피곤하구나. 그럼 이제 한숨 자볼까? 거인은 그렇게 큰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이구나. 기회는 이때야. 소녀는 거인의 방에 가지고 온 벼룩 한 마를 풀었습니다. 벼룩들이 방을 기어서 거인의 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거인은 온몸을 벅벅 긁으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이럴 수가. 웬 방에 이렇게 벼룩이 가득해. 거인은 온몸을 털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벼룩을 털어내더니 결국 거인은 벼룩을 다 털어내고는 마루에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마루에 벌러덩 누워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빈대다. 소녀는 이번에는 마루에 빈대 한 마를 풀었습니다. 빈대는 마루를 기어가서는 꼬물꼬물 거인의 몸 위로 올라가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뭐야, 이번에는 빈대야.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갑자기 이 집에 웬 벼룩의 빈대야. 거인은 극적극적 몸을 긁으며 집을 뛰쳐나가 커다란 소나무 그늘 아래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 거인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인이 잠든 소나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바늘이 든 자루를 메고 살그머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나쁜 거인아, 이번에는 따끔한 바늘 맛 좀 봐라. 소년이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는 거인을 향해 바늘 자루를 거꾸로 들어 털어놓자 바늘이 우수수 쏟아져 거인의 몸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아유, 따가워. 소나무에서 바늘이 자라나? 아니, 웬 바늘이 떨어진담? 거인은 몸에 박힌 바늘을 뽑아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거 안 되겠네. 졸려 죽겠는데 대체 어디서 잠을 자야 하지? 거인은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손뼉을 한번 쫙 치고는 좋은 생각이 났는지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솥에 발을 집어넣고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수리수리 마수리 작아져라, 작아져. 그러자 거인의 몸이 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아졌습니다. 거인은 그 솥 속에 쏙 들어가서는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잘됐다. 바로 이때야. 소녀는 거인이 잠든 솥뚜껑을 얼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솥뚜껑 위에 아주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살려줘, 살려줘. 거인은 솥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뚜껑을 쳐댔지만 커다란 돌들로 막혀버린 솥뚜껑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인은 뜨거운 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모두 나오세요. 제가 거인을 물리쳤어요. 오, 아들아, 아들아. 우리 아들이 나를 구하러 와 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고맙네. 자네 아들 덕분에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되었구먼. 그렇게 지혜로운 소녀는 거인이 잡아 광에 가두었던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 오래오래 효도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떠올려 보면 큰 복을 얻거나 깊은 깨달음에 닿은 사람들 대부분이 끝까지 버티고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앞의 시련이 아프고 길어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금만 더 지나면 길이 열리곤 했지요.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고 무엇이든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조용히 쌓여가고 천천히 자라나는 법이라는 걸 옛 이야기는 늘 잔잔하게 일깨워줍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괜히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견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결국 문제를 이길 힘이 됩니다. 조금 찬찬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내가 참아낸 만큼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다독여 보세요. 그 인내가 결국 여러분의 내일을 빛나게 해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thân thiết, gần gũi.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더 소통하고 싶어요.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Cui vợ chi tiết qua trang chồng. 시청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킵니다. Từng câu riêng lẻ để bạn tự hết.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